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학이 밝혀낸 감정의 비밀 3부작. 제3부 감정,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삶. 오프닝. 우리는 혼자 감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당신의 감정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사회적 생물입니다. 감정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3부에서는 이 사회적 차원을 깊이 탐구합니다. 감정의 전염, 공감의 신경과학, 디지털 시대의 감정, 감정 노동의 실체,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과학적 근거들. 제1장 감정은 전염된다. 거울 신경세포와 공명.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연구팀에서 일어난 우연한 발견이 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놓고 음식을 집을 때 발화하는 신경세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구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본 원숭이의 뇌에서 같은 신경세포들이 발화했습니다. 원숭이 자신이 음식을 집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이것이 거울 신경세포미러 누란지의 발견이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입니다.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공명할 수 있는 신경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에 찡그릴 때 우리도 얼굴을 찡그립니다. 누군가가 기쁘게 웃을 때 우리도 미소 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신경 수준에서의 공명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울 신경세포 이론이 처음 제안된 것처럼 공감의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이며 공감은 훨씬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감정 전염의 실험들. 실험실에서 감정 전염은 다양하게 입증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에 자동적으로 종종 의식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2014년 페이스북은 대규모 감정 전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 70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긍정적인 게시물을 더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는 부정적인 게시물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각 그룹의 이후 게시물 감정 톤이 그에 맞게 변했습니다. 즉,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전염됐습니다. 이 실험은 사용자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큰 윤리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감정 전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리더십과 감정 전염. 감정 전염은 조직과 리더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리더의 감정은 팀 전체로 퍼집니다. 다니엘 꼴먼과 리처드 보야치스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감정 상태가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리더 아래서 팀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이 됩니다. 반면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리더는 팀 전체를 위기 모드로 만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것은 리더에게 감정 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의 중요한 이유의 신경과학적 근거입니다. 리더는 단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감정적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2장 공감 축복이자 짐. 공감의 두 종류. 공감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다른 과정을 가리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정서적 공감 어펙티브 엠퍼시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날 것 같고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주로 뇌섬역과 전대상피질이 관여합니다. 둘째는 인지적 공감 카그니티브 엠퍼시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전두피질과 측두 마이너스 두정 접합 영역이 관여합니다. 완전한 공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과잉 또는 부족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공감피로 너무 많이 느낄 때 의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타인의 고통을 직업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 또는 공감 소진 컴패션 퍼티그입니다. 정서적 공감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뇌는 자기 보호를 위해 감각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울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소진된 신경계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정서적으로 공명할 때 정서적 공감,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은 일부 자신이 고통받을 때와 겹칩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뇌에게 작은 고통과 유사합니다. 반복되면 소진됩니다. 반면 자비 컴패션은 다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타니아 싱어와 마티아스 리카드의 연구에서 자비를 훈련받은 명상가들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고통 관련 뇌 영역이 아닌 긍정적 감정과 모성 행동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자비는 정서적 공감의 소진 없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공감의 편향. 공감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폴 블룸은 그의 책 공감의 배신에서 공감이 근본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한 명의 개인에게 더 강하게 공감합니다. 한 명의 아이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는 전 세계를 움직이지만 수백만 명이 굶주린다는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 가능한 피해자 효과 아이덴터파이어벌 빅텀 이펙트라고 합니다. 공감은 강력하지만 편향된 도덕 안내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합리적 도덕 추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3장 디지털 시대의 감정, 소셜미디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 현대인의 감정 생활에서 소셜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40억 명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하루 평균 2-3시간을 소비합니다. 소셜미디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나쁘다 또는 좋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좋아요는 예측 불가능한 소셜 보상입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간헐적 강화가 강박적 확인 행동을 만듭니다. 이것은 슬롯머신의 작동 원리와 동일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회 비교를 극대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릴을 우리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의 평범한 삶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비교 노출이 우울, 불안과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와 스마트폰 보급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조나단 하이트의 작업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증 편향과 감정적 추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공유와 참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추론의 함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감정적 추론이란 이렇게 느끼니까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분노스럽게 느껴지면 그것이 실제로 부당한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부당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반향실에코 체인버 효과도 감정을 극단화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 집단의 감정적 반응이 점점 강화되고 극단화됩니다. 중도가 사라지고 감정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디지털 감정 위생. 그렇다고 소셜 미디어가 순전히 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며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건강한 디지털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적 사용이 수동적 사용보다 낫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댓글을 다는 것은 그냥 스크롤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 취침 전 사용을 줄이는 것,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만으로도 그 영향은 줄어듭니다. 제사장 감정 노동의 실체, 서비스 경제와 감정. 현대 경제에서 많은 직업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만이 아닌 감정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고객 서비스, 의료, 교육, 판매 이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업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학자 아리 혹실드는 1983년 저서 관리된 심장에서 이것을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노동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표면 행동 서퍼스 액팅은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깊은 행동 디프 액팅은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의 비용. 표면 행동은 장기적으로 소진 번아웃과 감정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 사이의 괴리감, 감정 불협화음 이모셔널 디서넌스이 축적되면 자아 감각이 흐려지고 심리적 고갈이 일어납니다. 깊은 행동은 덜 해롭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요구하는 감정이 자신의 가치와 진정으로 맞을 때만 지속 가능합니다. 감정 노동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더 따뜻하고 공감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며 이것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더 많은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감정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은 감정 노동의 사회적 평가절하를 반영합니다. 제호장 관계와 감정, 애착 모든 감정의 학교. 인간의 감정 경험 중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가 애착 어태치먼트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존 볼비가 정립한 애착 이론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선천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주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 패턴은 성인기의 감정, 조절 방식과 친밀한 관계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 애착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반응적이었을 때 형성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하고 갈등을 조절하며 홀로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 모두 편안합니다. 감정 조절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안 애착 양육자가 일관성이 없었을 때 형성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버려질까 걱정하고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달라붙어 붙잡으려 합니다. 회피, 애착, 양육자가 감정적 욕구에 무반응이었을 때 형성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친밀감을 불편해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며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애착 패턴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인기에도 새로운 경험, 치료적 관계, 의식적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증 거절은 왜 아플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배제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경험할 때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전대상피질과 뇌섬엽의 특정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이레노라세트 아미노펜이 사회적 거절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진통제가 마음의 고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 통증에 진통제를 먹으라는 권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이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사회적 연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성적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뇌와 몸 모두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제6장 감정지능 삶의 핵심 기술 IQ를 넘어서 1990년 심리학자 피터 셀로비와 존 메이어가 감정, 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 개념을 처음 학술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다니엘 꼴먼의 1995년 베스트셀러 감성지능으로 이 개념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감정지능은 4가지 능력을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 둘째, 감정을 사고를 돕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능력. 셋째,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능력. 넷째, 감정을 조절하여 감정적,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능력. 연구들에 따르면 감정지능은 직업적 성공, 리더십 효과성, 관계 만족도, 정신 건강과 강하게 연관됩니다. IQ가 높아도 감정지능이 낮으면 개인적, 직업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은 학습될 수 있는가? 감정지능은 고정된 특성일까요? 아니면 개발될 수 있을까요? 증거들은 낙관적입니다. 감정지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개입, 감정 코칭, 심리치료, 문학 읽기 등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됩니다. 학교에서 감정지능 교육에 쓰일 소셜 마이너스 이모셔널 러닝을 실시한 결과들도 고무적입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 공격성 감소, 친사회적 행동 증가, 정신 건강 개선 효과가 보고됩니다. 감정지능은 선천적 재능이 아닌 개발 가능한 기술입니다. 제7장 감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과학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인류는 오랫동안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약 1억 원 이상이 되면 소득 증가와 일상적 행복,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임계점은 물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최근 연구들은 이를 더 탐구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적응을 과소평가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연구들에 따르면 1년 후 행복 수준이 당첨 전과 비슷해집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어다닉 트레드밀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얻지만 행복 수준은 기준점으로 돌아옵니다. 관계, 의미, 현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1938년부터 75년 이상 진행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입니다. 약 800명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한 몸도 아닌 친밀하고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단순히 사교적 활동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중요합니다. 단순한 쾌락 HEDONIA보다 의미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 UDAIMONIA 더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것을 해내고 타인에 기여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추적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할 때 더 불행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마음 챙김, 이 웰빙에 기여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피하지 말고 다루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슬픔을 밀어내고 불안을 억누르고 분노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체 증상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폭발이 되거나 무감각이 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더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느끼되 압도되지 않는 것, 관찰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리두기 DEFUSION라고 부릅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불안이라는 감각을 경험하고 있다처럼. 그리고 어려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글쓰기, 대화, 상담, 이 실제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펜네 베이커의 표현적 글쓰기 연구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글을 쓰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정 건강을 위한 일상의 실천. 과학 연구들이 지지하는 감정 건강을 위한 실천들이 있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하루 7-9시간의 수면은 감정 조절의 생물학적 기반입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반응성을 높이고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신체를 움직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켜 신경 성장과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시스템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합니다. 연구들에서 운동은 가벼운 우울증의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입니다. 감정 어휘를 늘리세요.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 입도가 높아질수록 감정 조절이 효과적해집니다. 문학을 읽으세요. 특히 픽션 읽기는 타인의 내면,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연구에서 픽션 독자들은 공감 능력과 타인의 마음 이론실이 어브마인드의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을 쓰세요. 자연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주의력을 회복시키며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20분의 자연 노출도 코르티솔 수준을 의미 있게 낮춥니다.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세요. 소셜 미디어의 얕은 연결보다 깊은 대화와 공유를 추구하세요. 취약성을 나누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만들고 그 관계가 감정적 회복력의 원천이 됩니다. 제8장 미래의 감정과학. 인공지능과 감정. 감정과학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감지하고 처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인식, 목소리 분석, 텍스트의 감정 분석 이런 기술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감정은 표정에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소가 기쁨, 긴장, 경멸, 예의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맥락과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고 표정만으로 감정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취약합니다. 더 나아가 AI가 학습에서 특정 문화의 감정 표현 패턴만 훈련받는다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차별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 AI의 윤리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밀 정신의학의 가능성, 신경과학의 발전은 정신건강 치료를 개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항우울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뇌 활성화 패턴, 유전자, 인지 스타일에 맞춘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 정신의학 프리시전 사이카이어트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TMS 경두계 자기 자극, TDCS 경두계 직류, 자극 등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도 감정 조절 장애 치료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보조 치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로시빈 사일러사이번, MDMA 등이 난치성 우울증, PTSD 치료에 극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고착된 감정 패턴을 풀어준다는 신경과학적 설명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3부작 종합 마무리.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감정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 뇌, 언어, 문화, 맥락이 협력하여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감정입니다. 2부에서는 뇌의 감정 지도를 탐험했습니다. 편도체의 진실, 전두피질과 감정의 관계, 신경 전달 물질의 복잡한 역할, 신경가소성이 주는 희망,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습니다. 3부에서는 감정의 사회적 차원을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는지, 공감의 축복과 한계, 디지털 시대의 감정적 도전, 감정 노동의 실체, 관계와 감정의 깊은 연관,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적 통찰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은 뇌가 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입니다. 감정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생존 도구이자 문화가 조각한 사회적 언어이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감정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내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